자, 1번 할게요. 자,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ERP에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요건, 머리 아픈데, 뭐, 똑같은 문제 나올 때도 많고, 일단 정리를 해볼게. 자, 1번에 PAS라고 나오는데, 그거, PAS부터. 그건 플랫폼이에요. PAS의 P자가 플랫폼의 맞나? 뜻이야. 그래서 보기 2번이 플랫폼에 대한 정리가 되겠어요. ERP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받을 것을 파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제공받는 거야.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게 아니야.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하는 개발자. 그래서 그런 것을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파스 PAS라고 얘기하고요. 플랫폼을 키워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기 3번에 가시면 ERP 구축에 필요한 IT 인프라가 요 아스라고 얘기하는데 아스라고 한다. 이 아이가 인프라스트럭처의 약자가 되겠고요. 이것은 스트럭처가 여러분 서버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ERP 구축을 위한 ERP 구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에 쓰는 용어들이야. 그걸 이제 ERP에 접목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IT 인프라가 필요하다, 자원이 필요하다. 그때 그런 서비스를 내가 대신 빌려 쓸 수 있다. 내가 스스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빌려 쓰는 형태를 AAS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를 내가 빌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 4번은 SaaS. 그거는 S니까 S니까 뭐죠? 소프트웨어로 있는 소프트웨어를 아예 우리가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플랫폼이었어. 이미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쓰는 거. 우리 오피스 365 같은 게 그거랑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클라우드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내가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들을 SaaS라고 얘기하고요. 기업의 핵심 애플리케이션, ERP, CRM, 소프트웨어 등의 솔루션 등의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는 것을 SaaS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ERP가 있는지. 기업체에서는 있을 거야. 있으니까 문제 나오지. 근데 1번이 답이 틀렸죠. 1번은 파스는 이라고 하는 게 틀렸고요. 올바르게 고치면 아이아스가 정답이 되겠고요. 거기에 아이아스는 우리 아까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얘기했지. 그 아이가 인프라 서버 시설 생각하면 된다고 했는데 거기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둘 다 제공되는 게 아스가 맞아. 아이아스가. 근데 이 아이아스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고 스토리지가 뭐니? 저장 장치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웹하드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 다 저장하는 거 주로 많이 쓰잖아. 그것도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 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얘기한답니다. 하여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이아스가 되겠고요. 2번 가겠습니다. 이건 급진적 재설계 나오니까 BPR이 되겠고요. BPR로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업무 프로세서를 급진적으로 재설계한다. BPR로 넘어갑니다. 3번 ERP 특징에 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는 거 나쁜 말 고르시면 되겠죠. 2번에 ERP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정
특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개발하면 그 특정 업체 것만 쓸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ERP 특징 중에 밴드 오픈 밴드 아니야. 아니에요? 야, 오픈 오픈 멀티밴드. 멀티밴드 오픈 오픈 멀티밴드 맞아요. 오픈 멀티밴드가 맞니? 맞아요. 오픈 멀티밴드? 아니 오픈 멀티밴드 아니야? 하여튼 멀티밴드 하여튼 뭐 있어. 그쵸. 하여튼 간에 요것들은 하드웨어를 구분 없이 어떤 특정 업체 것만 쓰는 게 아니라 ERP를 구축할 때 어떤 업체 걸 갖다 써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특정 업체 것만 쓸 수 있게 개발된 게 너무 많았어. 근데 아주 옛날 얘기지. 자, 그 다음 거 4번 가겠습니다. ERP 선택 및 사용 시 유의점으로 가장 옳지 않는 걸 고르랍니다. 나쁜 말 고르시면 되죠. 자, 4번에 현재의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서를 변경하지 않는 패키지를 선택해야 된대. 현재의 기업 프로세서가 마음에 안 들고 후져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게 BPR이거든. BPR. 이 BPR을 해서 그것에 맞게 ERP를 구축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변경하지 않을 거면 몰라고 그 비싼 패키지를 도입하겠어. 좋은 방향으로 커스터마이징, 고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니까. 명품 옷 사고, 그냥 흘러내리고 질질 끌리고 하는 거 그대로 입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잘못된 거지. 변경하지 않는 패키지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수요 예측에 대한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을 고르랍니다. 자, 여기서는 수요 예측을 하고 나면 내가 수요 예측한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수요 예측이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맞을 확률이 높냐, 어떤 게 더 낫냐 이런 것을 구별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예측 오차의 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2번 가볼게요. 2번. 기존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예측은 기존과 신규 뭐가 더 예측 확률이 높다? 기존은 과거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앞으로 미래에 대해 수요 예측이 높고, 그다음에 3번에 영속성이 있는 거, 영속성이 없는 거. 이건 단기 이벤트 상품이라고 했어. 어떤 게 더 수요 예측이 좋다? 없는 거, 단기 거. 길면 그 긴 세월 동안에 얘가 어떻게 변할지 난 감도 못 잡아. 그래서 이상한 예를 든 거. 자, 그래서 4번 가겠습니다. 안정적인 기간에 대한 예측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불안정한 기간에 대한 예측보다 접근율이 높다. 안정적인 기간, 불안정한 기간, 어떤 게 더 예측이 높을까요? 사람 중에도 성적이 막 들쑥날쑥하는 불안정. 안정적인 건 기복이 없이 똑같이 어떤 게 더 안정적인 것이죠. 응?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되면 되고요. 따라서 2번, 3번, 4번이 맞고요. 1번 예측오차 발생 확률은 예측 기간이 길수록 예측오차 발생 확률이 예측하는 기간이 길수록 예측 기간이 긴 거, 짧은 거.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지를 연구해서 발표해 라고 하는 거하고 앞으로 10년 동안에 어떻게 바뀔지를 보고해 라고 하는 거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10년이요. 10년 그 1년, 2년, 3년, 4년 10번 6개월짜리 20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6개월짜리만 하면 지금 현재 상황 이러니까 그때 어떻게 되겠네? 짧은 게 더 예측 확률이
높다는 거지. 쉬운 게 좋은 거야. 쉬운 게 대충 확률이 높은 거야. 괜찮지? 괜찮아. 6번 가겠습니다. 6번에, 이건 또 뭐야? 지수평활법 오랜만에 등장했네. 지수평활법 공식을 당연히 외우셔야 되겠죠. 지수평활법 그대로 써볼게요. 어딨냐? 1월 실제 판매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월 알파 곱하기 전 실이었지?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전예. 얘가 되겠지요. 자, 그대로 해볼게. 지금 구하라는 것은 1월 거니까 2월 걸 알려. 왜 그래 또? 2월 걸 알려주고 1월 걸 구하래. 그러면 이게 6이야. 답은 6은 구해졌고 거꾸로 구해야 돼. 자, 여기에 이게 알파가 0.2 곱하기 1월 달에 실제 요게 x네. 이게 x고요. 플러스 0.8 곱하기 1월의 예측의 5입니다. 이해했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도. 자, 그러면 이게 4 넘어오면 2 나누면 0.2 답이 그러면 10. 계산은 산수는 여러분이 하시고. 7번 가겠습니다.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기 위해 목표 매출액 아까는 판매 할당을 했지. 판매 할당 30억을 교차 비율에 따라 A, B, C로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교차 비율을 얘기할 때. 근데 지금 요 7번은 요걸 어떻게 30억이라는 걸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게 목표 매출액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기 위해 수익성 지표를 활용하려고 한다. 수익성 그 중에서 손익분기점에서 결국은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이야 액이야 매출 수량이 아니라 액이네. 손익분기점 어떻게 구하냐면 고정비를 뭘로 나눈다? 가격에서 변동비로 뺀 것으로 나누어준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뭐다?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이다. 액이 아니라 그대로 놓으면 되지. 200만원 해서 P에서 B를 빼니까 200원은 몇 개일까요? 10,000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이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가격을 곱해야지 700. 답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0만원. 손익분기점 매출액이어서 수량 곱하기 판매가를 곱한다고 했지. 이것도 많이 많이 풀었어 지금. 8번 가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시장 형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소수의 생산자가 시장을 장악하고 라고 하고 되어 있죠. 장악하고. 자, 오른쪽 이건 선생님 기억은 처음 나온 것 같아. 자, 오른쪽 시장 형태 볼게. 시장 형태. 자, 과점 보겠습니다. 아니 했던 것 같네. 과점 볼게. 과점 보니까 생각나네. 과점은 소수의 생산자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소수의 생산자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가 키워드야. 그게 과점이고. 과점은 그러니까 과하게 많은 이게 아니야. 소수의 생산자야. 독점은 그냥 단 하나의 공급자겠지. 단독으로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독점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은 가격이 완전 경쟁에서 형성되어 있는 동일한 제품을 여러 판매업자가 엄청나게 많은 판매업자가 판매하고 있고 또 그런 시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게 너무 자유로워.
그런 걸 완전 경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 그 밑에 거. 불안정 경쟁 시장 한 형태로 그 밑에 거 시장에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다수의 기업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 경쟁이나 과점과 유사하긴 하지만 참여 기업들은 각기 디자인, 품질, 포장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유사 상품을 생산, 공급하여 상호 경쟁하는 그런 형태를 똑같은 물건이 아니야. 약간씩 어느 점에서는 차이가 있는 물건을 경쟁하면서 팔고 있는. 그래서 그거 디저트 가게 디저트 생각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나올 때. 이번 문제는 과점이 답이 되겠습니다. 과점. 소수의 생산자가 시장을 장악하고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며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시장 형태는 과점. 9번 가겠습니다. 자, 매출액을 기준으로 바드럼 회수기간을 산출하라는 문제입니다. 바드럼 회수기간. 내가 바드럼이랑 현금이랑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종합해서 대략 바드럼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 만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평균 내서 계산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이것도 풀 줄 알아야 돼. 계산 문제가 하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30일짜리 60일짜리 문제가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90일짜리 이게 2억 3억 5억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놓고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자, 현금은 0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현금은 여기다. 0이다. 곱합니다. 곱했으니까 더합니다. 금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 금액만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23억이라고 알려줬어. 이게 23억입니다. 이걸 이렇게 곱하고 더하면 이게 690이 나온대. 계산이 나왔어. 690을 2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690을 23으로 억짜리 계산하지만 역짜리 계산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하면 돼. 모든 게 다 억이기 때문에 이 뒤에 단위가 뭐 1000이 나오든 4000 지우고 이 앞에 숫자로만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돼. 그럼 690이 나와. 그러고 나서 이거 더한 건 23. 현금을 0으로 한다는 것만 까먹지 않으면, 그리고 이거 더할 때 23억 구할 때 이것도 빼먹는 애들이 있어. 그것만 유의하면 나오는 데는 시험 수급입니다. 30일 대충 대충이 아닌데 대충이라는 거. 30일이면 바드럼을 내가 회수한다. 내가 요 정도 가지고 있는데 30일이면 바드럼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90일짜리가 5억 있고 현금이 13억 있고 이런데 900일 뭐 이렇게 답을 내는 건 잘못된 거겠지. 900일 동안 바드럼을 회수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대충 계산하다가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오면 내가 뭐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자금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운전자금 확보 방법. 이것도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유동성을 높이려면 무엇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현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하고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현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인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반대를 고르면 되겠네. 하여튼, 자, 지급보험 기일 연장하면, 현금이 1번. 지급보험은 내가 돈을 지급하겠다는 거지. 언제? 미래에 지급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10일 뒤에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100일 뒤에 주겠대. 이게 지급기할 연장인 거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더 많아질까, 줄어들까? 내가 현금을 더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100일 뒤에 지급하니까. 네. 100일 뒤에. 그러니까 이건 현금이 늘어나는 방법이 되겠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2번은 현금 회수 가능 거래처를 늘린다. 당연히 현금이 내가 많이 늘어나기 외상보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늘리니까 현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3번 받으러옴 내가 돈을 현금으로 회수한 게 받으러옴이지 그 기간을 줄인다. 30일이었던 걸 20일로 줄이면 열흘 먼저 더 현금을 받는 거. 그러니까 현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 4번에 어음 지급을 현금 지급으로 변경 지급을 지급어음으로 하던 것을 현금으로 주겠대. 네. 그러면 현금이 늘어요. 줄어요. 현금을 지급해버리니까 줄어요. 줄어들잖아. 네. 지급어음을 늘리는 게 맞지. 지급어음을 현금보다 지급어음을 늘리는 게 맞지. 답이 예.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물류 시스템 용어로 어떤 거냐 뭐 단순 문제였지. 유통업 포스 예, 포스. 좀 미안해요. 내가 주체점 용어 풀었던 문제. 거기에서 기억할 키워드가 요거라고 얘기했던 거였던 건데, 포스. 우리 편의점에 가면, 마트 가면 있던 포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동적으로 제품을 포스를 이용해서 재고 관리를 해서 부족하게 되면 알아서는 아니지만, 공급업체에 조달이 돼서 연락이 돼서 채워지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소비자에게 재고가 부족해서 못 파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 소비자 대응 시스템이란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기억할 건 포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로스토킹도 이미 풀었던 문제고 창고관리도 거기 웨어하우스 W 기억하라고 그랬지. 했던 게 바로 이미 공부했던 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신속대응만 안 나왔던 문제 같고요. 나머지는 다 나왔던 용어들입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물류 거점 설계에서 물류 거점이면 센터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센터 창고 그때 그 물류 거점 설계에서 거점을 몇 개를 둘 것인가, 그 다음에 거리를 얼마나 띄울 것인가, 뭐 이런 설계가 되는 거지. 하나만 둘 수도 있고, 여러 개 둘 수도 있고, 뭐 이런 설계할 때 비용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을 고르래. 뭐,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외우려고 해도 또 외울 수도 있는 그런 분야, 역시 아직도 이민물을 준비 안 돼 있군요. 예. 1번. 일관성 있는 태도 아주 좋아. 그것을 우리는 고집 내지는 개성 내지는 네 그렇습니다. 계획성 없는 녹화되고 있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번 수송비용 트럭이 운반하는 때 들어간 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송비용은 주로 1회당 수송량과 한 번에 얼마큼 많은 양을 싣고 가는지와 수송 거리에 멀면 멀수록 당연히 많이 당연히 천재. 그래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야. 비례하여 증가한다. 동그라미. 2번 고정 투자 비용은 물류 센터를 만드는데 창고를 만드는데 고정적으로 들어가 버린 돈 여기에 창고를 만들 때 건설할 때 들어간 비용 이미 들어갔으니까 고정비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 인건비도 고정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고정 투자 비용은 물류 거점 뒤에 나오는구나. 물류 거점 건설 및
운영에 투입되는 고정비용, 인건비를 얘기하죠. 고정비용으로 물류 거점 수가 비례하면 그런 거점, 센터를 많이 만들면 건설 비용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딩동댕. 이걸 뭐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러면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센터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건설에 투입된 그걸 고정 투자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건설에 들어가는 돈이 고정 투자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재고 비용, 그런 센터에 물건을 쌓아둬야 되겠지. 그래야지 거기서 물건을 배송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물건이 들어가는 비용, 물건을 사는 비용이 되겠지. 센터에 보관하는 그런 물류 비용은, 재고 비용은 물류 거점에 보유하게 될 재고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 여기까지는 맞았어. 여기까지는 맞았고. 자, 물류 거점 수에 비례하여, 물류 거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하나 있을 때와 두 개 있을 때 차이를 생각하고, 여기에 물건을 쌓아야 돼. 쌓아야 돼. 하나 있을 때보다 두 개 있을 때, 물건 쌓는데, 물건을 사오는 돈이 더 많겠어? 줄겠어? 하나에 쌓는 것보다 두 개에 쌓는 게 훨씬 더 많이, 사실 두 배는 아니야. 사실 두 배까지는 안 늘어. 두 개 있다면, 여기가 하나만 있다면 이만큼 100을 쌓는데, 이게 두 개 있다면, 여기는 80, 여기도 80, 이렇게 들어. 근데 합치면, 이건 160, 이건 100이잖아. 그러니까 늘어난다.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소하는 경향이, 거점수가 비례하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변동 운영비, 센터를 운영하면서 날이 갈수록 추가로 드는 돈을 얘기합니다. 자, 변동 운영 비용은 물류 거점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운영에 투입된다. 그것들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고요. 고정비용 성격이 아닌 비용을 모두 포함하며 물류 거점 규모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냥 단순하게 전기요금 생각해봐. 물류 거점이 이만한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많이 들겠어? 이만한 센터에 들어가는 변동비용이, 전기요금이 더 많이 들겠어. 큰 게 더 많이 드는 거야. 그게 전기가 많이 좀 저만큼 더 많이 꽂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규모에 큰 영향을 받는다가 맞습니다. 3번이고요. 13번 가겠습니다. 재고 유형. 재고 유형이 뭔지는 모르지만 밑에 1번, 2번, 3번, 4번 보니까 그런 거겠구나 라고 감은 오실 거고요. 자, 보기 볼게. 비용 절감을 위하여 경제적 주문량 또는 로트 사이즈로 구매하게 되어 일정 최소 비용만 들어가는 최소 비용이 들어가는 주문량, 이것이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주문하게 되어 당장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이게 하이라이트야. 당장 필요한 수량보다 별 수 없이 더 많이 구입하게 된 그런 재고. 나는 실제 20개 필요한데 내가 살려고 하는 A 상품은 이렇게 50개 묶음으로밖에 안 팔아요. 그러면 이거 살 수밖에 없잖아. 20개만 구입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답은 3번. 순환 재고야. 20개, 50개를 살 수밖에 없고 20개는 내가 사용을 하겠지. 판매를 하거나. 그러면 몇 개가 남아? 몇 개가 남지? 얘들아? 몇 개가 남지? 20개요. 아니, 50개 샀어. 근데 20개는 내가 원래 필요해서 얘를 썼어. 그러면 우리 회사에 30개가 남게 되지. 언제까지? 다시 들어올 때 다음에 내가 사용할 때까지.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그때까지 창고에 그냥 쌓여있는 그런 재고를 다음 판매할 때까지라고 해서 다음 사이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저희 한국말로 순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음 판매가 이루어질 때 사용하게 될 때까지 남아있는 재고를 순환 재고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안전재고나 수송재고, 그다음에 비축재고 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고 다 한 번씩 언급됐던 거야. 기억 안 나면
오른쪽 거 다시 정리하시면 되고요. 안전재고에서 키워드는 뭐였었어? 안전재고에서는 불확실성을 대비한 불확실성 나오면 안전재고였고요. 수송재고는 우리 액체물들 파이프라인 재고라고 얘기했었죠. 머릿속에 집어넣을 시간이 됐어요. 이제 14번 재고관리 기본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읽어볼게.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로는 안 배웠어. 한국말로는 배웠어. 이미 배웠는데 이것을 영어로 바꿔내서 문제를 낸 거야. 조금 깔짝지근하긴 한데 그래도 읽어보면 알 수 있으니까 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보유량이 정해준 수준, 우리 회사의 창고에 그 재고가 어느 지점까지 되면 그걸 발주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 3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어. 그 발주점까지 하락하면 사전에 이미 몇 개를 주문하겠다라고 우리 회사가 정해놓은 주문량이 있어. 그 주문량으로 발주하는 방식. 그 발주량은 정제적 주문량으로 최소 비용이 드는 그런 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서 키워드는 이거야, 이거. 우리 배운 것 중에는 한국말로 고정, 기간, 주문, 모형 있었고요. 이거와 상대적인 게 뭐였을까? 고정, 주문, 양 모형이 있었어. 두 개는 내가 주문하는 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1월 1일, 2월 1일. 그 대신에 주문하는 양이 달라지게 된다. 라고 했던 게 고정 기간 주문 모형이고요. 고정 주문량은 기간이 들쑥날쑥해. 기간이 들쑥날쑥한데 근데 이때 주문하는 양은 매번 정해져 있다. 무엇으로? 경제적 주문량. 주문할 때 비용이 제일 조금 드는 양으로 회사가 계산해서 100개라고 정했으면 할 때마다 100개씩 주문하는데 자 그러면 자 읽어봐 이제 위에 거겠어 아래 거겠어 위에 게 맞아 아래 게 맞아 위에 거 아래 거 아 이렇게 해도 모르겠어? 내가 나쁜 놈이지? 자 재고 보유량이 정해져 있는 수준 발주점까지 하락하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수량 고정량이라는 뜻이야. 그 고정량은 정제적 주문량. 요 100개가 이미 고정적으로 양이 정해져 있어. 100개씩 우리 회사는 필요할 때마다 100개씩 주문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 필요할 때가 어쩔 땐 1월 1일이고 어쩔 땐 3월 1일이고 어쩔 땐 3월 12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야. 그게 고정 주문 양 모형이고요. 양이고요. 그 양이 영어로 뭐니? 양이 영어로 뭐야? 쿼러티는 수량. 쿼러티는 질이고 양이 램. 아니야. 무슨 비슷한 거. 그래. 근데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쿼러티는 질이고 퀀터티 뭐 이런 거야. 그런 거야. 그 둘 다 Q야. Q 그래서 양을 의미하는. 그래서 답이 Q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여기 고정 주문 기간은 영어로 뭐지? 아니 그 말고 퍼스널 말고 피리어드 맞아. 피리어드 아니야? 아닌데. 아니야? 프라이스. 아니야. 피리어드 아니야? 양식이라고. 프라이드. 피리어드 맞는 것 같은데? 맞대잖아 선생님이. 아닌가? 맞습니다. 아니면 말고 하여튼 기간이 피리어드. 피리어드. 맞아. 퍼리어드 드립이야. 뭐? 가서 퍼리어드 아니야? 퍼리어드는 동물이고 사자가 야, 핸드폰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응?
선생님이 그래요. 짜자자자자자 이거 맞추면 신라 못해. 아니 뭔 신라호텔 같은 소리. 야 이거 기본적인 피리어드 맞잖아. 이거 왜 그래요? 기간 이게 기간이란 뜻이야. 이게 발음이 피리어드가 아니다. 그건 내가 모르겠네. 다시. fulfill the period of a 하지 contract. 말자. 네, 빨리 하죠. 빨리 하자. 자, 그래서 고정 주문 양은 Q고요. 고정 기간은 피리어드 요 P자, P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경제 주문 양으로 양이 주문할 때마다 정해져 있은 고정 주문 양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Q 시스템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주문 기간 나오면 P 시스템이 될 것이고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재고자산 기록 방법의 하나로 실지재고 조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 자, 이 문제는 정말 똑같이 나와.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설명하려면 좀 어려워. 일단 답을 외워. 똑같아 나와. 자, 실지재고조사법은 실지재고조사법이지. 조사법. 이거와 상대적인 개념은 제곱국밥. 계속 기록법이죠. 이 두 가지 방법은 재고 단가를 정하는 방법이야. 수량을 정하는 방법이야. 몇 개 들어왔고 몇 개 나가서 현재 기말에 창고에 몇 개가 남았는지를 기록하는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요. 실지재고조사법은 평상시엔 기록을 하지 않다가 기말에 가서 정말 세서 기말에 몇 개가 남았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 수량은 몇 개입니다. 라고 하는 게 실지재고조사법이고, 계속기록법은 1월 1일부터 계속 사오는 건 플러스 파는 건 마이너스 라고 계속 기록해 나가서 장부상으로 현재 10개 있습니다 라고 장부상으로 정하는 방법이 계속기록법이야. 실제 창고에 가면 100개가 남았는지 90개가 남았는지 110개가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 방법이 실지재고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이죠. 알잖아. 모른 척 하지 말고. 네. 자, 실지재고조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답이 1번이 틀렸답니다. 자,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난, 분실, 파손이 있을 수 있겠지. 창고 안에서 하다못해 쥐가 뜯어먹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나쁜 말로 하면 누가 훔쳐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고객한테 판매할 때 10개 판매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11개를 줄 수도 있었겠지. 근데 아무도 모를 수 있잖아. 자, 이런 것들이 도난, 분실, 파손 등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감모 손실이다 라고 얘기를 해. 없어졌으니까 우리 자산이 없어졌잖아. 더 생기는 경우는 없어. 감모 손실이 기말 재고 수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서 조사법으로 하면 이렇게 없어진 수량이 기말 상품에 포함될까 안 될까 생각을 해봐. 실지재고조사법으로 먼저 실지재고조사법 먼저 하자. 창고에 직접 가서 셌으니까 창고에서 센 숫자에는 없어진 숫자들이 기말상품 재고액으로 숫자 10개라고 정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안 들어가 있을까? 없어진 숫자들. 창고에 가 셌어. 창고에 가 셌는데 없어진 숫자가 그 안에 여기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을 수가 없지. 이미 없어졌는데.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말상품 재고액은 실제로 이렇게 한다면 근데 계속 기록법으로 기록을 하면 장부상으로 100개 있다라고 결론을 냈고 그럼 그 나머지 것들이 아니 100개가 실제로 100개가 실제로 있지 않고 이 90개만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이 10개가 바로 감모 손실이 된다. 그런데 이 감모 손실 10개라고 하는 감모 손실이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하면 빠져서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100개 결론이 나버리고 계속 기록법으로는 플러스 말 사오고 나간 것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창고에서 없어진 것들은 기록이 안 돼. 그래서 100개라고 하는 기말상품 재고 수량에는 감모 손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반영이 되어 있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100개. 실제로는 90개 여기가 포함되어 있어. 감모 손실이. 창고에 가면 이 감모 손실만큼의 숫자가 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 1번을 읽어보면 계속기록법으로는 감모 손실이 포함되어 있고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하면 기말 재고 수량에 감모 손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데 자 1번 읽어볼게. 보관 과정 중에 발생하는 도난, 분실, 파손 등의 감모 손실이 기말 재고 수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 건 실질재고조사법이거든. 포함되지 않는 건. 그런데 답이 1번이야. 이게 틀린 걸로 나왔어. 틀린 걸로.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번도 맞는데 시험 문제는 계속 이렇게 나와. 시험들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것을 풀이를 굳이 한다면 어떤 식으로 단어를 표현해야 되냐면 반영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그걸 이해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선생님도 이해하기 어렵거든.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론책도 다 똑같이 나와.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다른 기출문제 풀이하는 선생님들도 이걸 반영한다로 고쳐서 표현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계속 기록법에 관련된 얘기다라고 공부를 해야 돼. 실질재고서법이 아니라 계속기록법이 재고수량에 포함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1번이 답이고요. 2번, 3번, 4번 전부 다 실질재고조사법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읽어볼게. 출고 기록이 없으므로 기말 재고에 파악되지 않는 수량은 단기에 매출된 수량으로 간주한다. 자, 출고에 대해서 실질재고조사법은 이게 계속기록법은 출고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실질재고조사법은 출고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고 기말에 가서 딱 창고에 가서 그냥 숫자만 재보는 거야. 따라서 기말 재고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팔린 것으로 보는 게 실질재고조사법이야. 3번에 감모 손실 수량의 매출 수량에 감모 수량도 매출 수량에 포함되므로 매출 원가가 과대평가되고 단기 매출이익이 작게 나타난다. 이 문장보다 써보면 그건 지금 2회 몇 번이냐 이게 2회 15번 하고 있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 과대평가됐어. 그러면 매출 원가는 이게 정상적인 것보다 더 크게 금액이 원래는 10원인데 이게 12원으로 계산됐다는 얘기야. 과대평가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매출 원가는 과소되니 과되니. 회계 시간에 했던 거야. 근데 이게 요게 대해서만 이게 나와. 그러니까 이건 공부하고 가야 돼. 네. 기말상품 재고액이 과대평가됐다. 정상적인 것보다 더 많이 책정되었다. 허풍이 꼈다는 얘기지. 그러면 매출 원가는
과소평가돼. 과소평가. 왜냐하면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이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거든. 빼.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이 돼. 이게 매출 원가인데 이 빼는 숫자가 많다는 것은 계산에서 나오는 숫자 매출 원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계산 구조야. 그래서 이게 과소평가 된다는 얘기야. 회계도 나와 이게 여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오면 매출 원가가 과소평가되면 매출 총이익은 과소가 과될까? 네. 찍지 말고 생각을 하면 돼. 예? 자,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총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거잖아. 과대계산. 빼는 숫자가 적어. 이게 적다는 얘기야. 적은 숫자를 빼면 답으로 나오는 이익은, 매출 총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손익계산서 계산식, 이건 이 정도는 다 알잖아. 응? 이 계산식 때문에 과대, 과소가 이렇게 원리가 만들어져. 이것도 외우는 바보. 이 계산식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이 정도 레벨 되면 다 알잖아. 그래서 이런 계산식 때문에 이런 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매출 총이익이 과대계상되면 당기순이익은 네. 똑같아. 같은 이익이기 때문에 과대계상되는 거죠. 요것만 알아도 한 문제 또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 4번에 재고자산의 입출고를 일일이 기록하지 않고 재고조사를 통하여 기말 재고 수량과 단기의 매출 수량을 파악하는 게 바로 실질 재고조사법이고요. 입출고를 일일이 기록하는 건 계속기록법이고요. 하겠습니다. 16번. 자, 운송 경로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 자, 화주별, 권역별, 품목별. 화주별, 권역별, 품목별로 따로 하려면 하나만 창고가 있어서는 안 돼. 여러 개 있을 수밖에 없어. 분류가 여러 개니까 A 품목, B 품목, C 품목을 따로 하겠대. 그래서 한 개만 있어서는 불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일단 복수가 맞아. 복수가 맞는데 그 오른쪽 설명을 보자. 오른쪽 설명에 다단계가 있어. 다단계도 여러 개가 필요해. 여러 개가. 근데 이 다단계의 첫 시작은 공통점은 품목별은 같아. 품목별은 같지. 근데 권역별이 들어가면 그건 다단계야. 단계를 여러 단계 거친다는 얘기야. 센터를 거쳐서 창고까지 이렇게 많이 간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권역별이 들어가면 다단계. 복수에도 있어? 그러네. 그럼 이게 아니다. 화주별. 화주별이 있냐 없냐? 미안해. 화주별이 있으면 그건 복수. 화주별. 그 화물의 주인. 화물의 주인.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맡긴 사람이 그건 회사를 얘기하는 거지. 회사. 화주별이 있으면 복수로 하고 요령이야. 요령. 별 수 없어. 자, 화주가 없으면 다단계로 이렇게 하시면 거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뒤에 문장으로 이걸 분류하기가 좀 어려워. 복수하고 다단계하고. 공장 직송은 뭐 공장에서 바로 고객한테 다이렉트로 간다는 것이고요. 중앙 집중은 딱 하나에서 분산시킨다. 하나에서 나눠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운데 딱 하나만 있는 걸 중앙에서. 여기서 화주별이 없어요. 화주별이 없어요. 보기에 16번의 답이 1번이야. 복수 거점 방식이고 다단계에서 포인트 단어가 화주별이 없어야 돼. 없어요. 없는 거. 화주별이 있으면 복수. 화주별이 없으면 다단계. 이렇게 공부를 하자는 거야.
네, 보십시오. 17번, 예, 2회 17번 하고 있습니다. 17번, 전략적 구매를 중시하는 현대적 시점에서 볼 때 구매 관리의 기능, 현대적 시점에서 고전적인 것이 있고, 현대적인 것이 있는데, 현대적 중심의 시각에서 볼 때 구매 관리 기능을 모두 나열한 거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니은, 디귿, 미음. 일단 현대적에서는 뭔가 좀 좋아야 되겠지. 뭔가 좋아야 돼. 뭔가 좋아야 돼. 옛날 거에 비해서. 그래서 니은 이익관리 비용 중심이 아니라 이익관리센터라고 얘기합니다. 비용은 고전적인 것이고요. 이익이 우리 현대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가시면 총원가 중심이다. 각 부서에 조각조각 각 부서 개인 부서별 이기주의나 어떤 품목별 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전체의 이익을 그 총원가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A 제품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집중했던 개념이었어. 그런데 지금의 구매는 A 품목이 조금 비용이 높다 하더라도 B를 현저하게 적은 돈을 들여서 살 수 있다면 같이 사라. 그런 방법이 있다면 묶음으로 묶든 아니면 거래처를 조율하든 간에 그래서 우리 회사 전체의 제품을 묶어서 총 원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그런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총 원가가 낮아지는 방법. 이게 맞게도 그럴싸하잖아. A 제품 단독 하나 낮게 해서 그걸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우리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전체 총원가를 낮게 하는 것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게 현대적 관점이고요. 마지막에 사전 계획적인 업무. 좋잖아? 사전 계획적인 업무를 중시 여기는 게 현대적인 구매 방법, 구매 관리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번 갈게요.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지출되는 총 비용을 포함하고 목표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핵심은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판매할 때 가격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인데, 자, 여기는 목표 이익을 달성하는 수준이야. 목표 이익, 우리 회사가 어떤 비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거기에 그런 것에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가니까 판매 가격을 이렇게 매기면 이익이 얼마큼 나와서 우리가 추구하려는 목표 이익을 달성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판매 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건데, 보기 2번만 소비자 중심주의야. 소비자가 이것을 얼마에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기준이 지각가치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설명을 보시면 지각가치 기준은 원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원가가 중요한 소비자들이 직접 지각하는 제품의 가치를 물어봐. 당신 요거 얼마에 살 것 같아? 얼마에 살 것 같아? 라고 해서 정하는 거. 근데 실제로 이게 원가가 90원 들었어. 근데 그 소비자들이 80원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10원, 100원 정도에서 결정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정하는 거야. 실제로 목표 이익을 중심으로 이걸 계산했다면 90원이 원가 들고 내가 목표 이익이 한 개당 할 때 50원의 목표 이익을 정했으면 이거 원래 140원으로 정했어야 되는 거야. 목표 이익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런데 소비자 중심주의로 하니까 80원밖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구나. 그러면 이걸 140원, 150원 잡았다가는 안 팔겠구나. 더 낮게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1번, 3번, 4번은 1번, 3번, 4번은 전부 다 이익 비용 중심주의로 하는 것이고요. 2번만 소비자 중심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제조원가 저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지요. 요것은 제조원가는 어떻게 구한다라고 어제 했지?
제조 원가, 판매 원가랑 헷갈리지 마라. 그렇지? 제조 원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더하면 그게 제조 원가이고요. 그러면 제조 원가가 26,000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3만원, 변동 판매 관리비, 고정 판매 관리비는 관계가 없지. 그 다음에 직접 경비, 직접 간접비에 속하는 거지. 이게 직접 경비 15,000원. 플러스 고정 제조 간접비, 이것도 간접비에 속하네. 25,000원. 변동 제조 간접비 24,000원.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다 넣어야 돼? 진짜로? 내가 하는 게 맞아, 지금? 맞아요.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합이 12만원인데. 자, 하겠습니다. 끝났어? 20번, 20번 문제. 자, 20번 하겠습니다. 구매 방법. 자, 수시냐, 시장이냐, 일괄이냐, 특이냐. 자, 거기서 구매 청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있을 때만 하니까 수시지. 구매 청구가 우리 부서에서, 우리 회사에서, 이거 사줘라고 할 때마다, 구매하는 그런 방식은 수시로 한다. 그래서 수시 구매라고 합니다. 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는 그 보기의 세 번째 줄에 있는 계절 품목으로 나왔었던 계절 품목은 수시로 해야 된다. 요 여름에만 쓰고 말 건데 산처럼 쌓아둘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는 게 계절 품목으로 되는 거, 구매가 있을 때마다 구매한다. 수시 구매가 되겠습니다.